안녕하세요. 코인넘버원의 윤송아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핫 이슈 G20이 열리는데요. G20에서 암호화폐 관련 어떤 회의가 진행되는지 코인넘버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G20 재무장관 회의 본격 탐구. G20을 주목하라입니다. 오늘 코인넘버원을 찾아주신 첫 번째 게스트는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죠. 후오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유주용 PM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립 이래 무사고를 계속 지키고 있는 후오비 코리아의 유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시죠. 호칭을 그냥 PM님이라고 네, 부르면 그렇게 되나요?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요. 국내에서 블록체인 전공을 만드신 교수님이시죠. 동국대학교 박성준 교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의 박성준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게스트는요. 오랜만에 코인넘버원을 또 찾아주셨네요. 테크노 법률사무소의 구태현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크엔의 구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G20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논의 때도 그렇고 이 두 번째 논의 때도 그렇고요. G20 정상회담이 암호화폐 시장과 그 시세에 정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3차 회의는 조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어떤 것 같나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이제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20에서조차 암호화폐가 논의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암호화폐가 이제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자산 시장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G20 회의의 논지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 암호화폐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데 좀 촉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교수님과 같은 입장인데 또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제도적으로 보면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G20 국가의 대부분은 이미 자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국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떤 금지를 하겠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이 암호화폐 산업을 전 세계 각국의 제도화해서 어떻게 좀 더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데에서 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논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정보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G20 회의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생중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곧 지금 가동이 될 텐데요. G20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생각하시면 1번 의견 남겨주시고요. 아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채택을 해서 소정의 리플을 또 보내드리니까요. 또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9일 G20이 열리고 있는데요. G20에서 지금까지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해서 논의를 해놓은 부분, 지금까지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까지 G20 이외에도 주로 이 국제적인 돈 세탁 방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 FATF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금융 감독을 관장하는 기구인데 FSB 이런 곳에서 논의를 지속했습니다. 5월 8일 헝가리에서 총회를 IOSCO라는 기구가 열었었고요. 그리고 6월 24일엔 TATF가 프랑스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는 다시 FSB가 스위스에서 총회를 열고 바로 그저께죠. 7월 18일은 FSB가 총회를 다시 열었는데요. 바로 이번 G20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들이 이런 곳에서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요약해드리면 그저께 열린 7월 18일 날 FSB 총회에서 G20 회원국의 암호화폐 모니터링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논의를 했고요. 이런 모니터링 지표를 수용했을 때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글로벌 감시 체제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나 ICO 규모, 지급결제, 또 거래에 관해서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이런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어떻게 이 암호화폐를 바라볼 것인지에 관한 큰 틀의 논의가 대략 일단락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추진되고 있네요. 혹시 보충하실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저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는 그 G20 논의하고 우리나라 암호화폐 정책하고 관계 때 제가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을 좀 아끼겠습니다. 또 많은 말씀에 대해서 좀 기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회의를 앞두고 각 나라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을 만드는 것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각 나라별로 좀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예,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일단 저는 이제 총론적으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거는 이제 저 변호사님한테 양보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총론적으로 보면은 그 국가별로 또는 그 각 그 자본이죠. 일종의 이제 골드만뱅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자본 시장들의 느낌이 초기에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쪽도 사실 좀 있었어요. 이게 과연 암호화폐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게 사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거의 다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나라 정부가 그래서 기존에는 조금 강한 규제 위주로 치던 정책이 약간은 그렇죠. 좀 제조권으로 들어오는 이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정도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뭐 구체적인 거는 제가 뭐 저보다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국가별로 다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제도권 도입 시도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상품으로 분류하고 과세 방안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한 잡소득으로 인정을 하며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경우 등록제를 실시해서 지난 2월 이후 16개사 현장 조사를 통해 부실관리 7개소에 대한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약간 레세페어라고 해서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가운데 거래소는 보안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법상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거래소의 경우 라이센스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공통점을 뽑으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가 통화성이 발생하는 거래소 중심이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ICO 중심의 규제, 피해자 보호, 그리고 불법 자금 세탁 방지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윤PM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좀 더 꼭 언급해 보고 싶은 각국별 규제 동향에 대해서만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정부도 그동안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국영은행인 러시아 저축은행이 암호화폐 펀드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5월 22일 날 만장일치로 암호화폐에 관련한 규제 법안을 승인했는데 그 내용이 이것을 금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토큰을 자산으로 정의하는 내용이면서 ICO에 관해서 암호화폐 산업도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장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일본이나 EU, 독일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의 입법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 하나 캐나다가 최근에 발표한 법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2년 동안의 조사를 거쳐서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암호화폐 결제를 처리해주는 업체를 현금 서비스 사업체로 규정했습니다. 이건 거의 금융업자에 준하는 입법의 반영이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올 4월에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세를 기존에는 45%였는데 19%로 감축하는 암호화폐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정말 많은 규제안과 또 많은 또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PM님. 네, 큰 흐름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으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조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 이후 금융위에서는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FIU와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거래소는 제거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자. 그리고 최근 통계청 주도와 정부부처 합동으로 블록체인 세분화 산업분류 체계 발표는 거래소와 전자화폐를 별도로 이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아닌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국회에서도 재윤경, 박용진, 정태옥, 정병국 의원 등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10월 국회 주도로 정부와 7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글로벌 컨퍼런스를 여는 등 거래소 ICO 블록체인 산업 규제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지 않았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호흡이에서도 이런 것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좀 긍정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보이는데 어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의 기본 구조가 이제 G20의 규제에 대한 것들의 몇 가지 안을 제안을 해요, 사실이요. 네. 근데 그 안이라는 게 사실 어떤 입장이냐면은 그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활성화 입장보다는 그 부작용,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라든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약간은 좀 규제적인 측면에서 안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G20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의 정부 정책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때는 기본적으로 2017년 9월 달에 2016년 9월 달이죠. 그때 제안했던 ICO 전면 금지 정책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려도 일단 길을 닫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나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사람들이 느끼는 오해 관점은 뭐가 있냐면은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킨다는 기본 전략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주로 주무부서가 과학기술정통부고 중소기업부 또는 산업자원부에서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고 실제 예산과 R&D 과제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통계청에서 이번에 산업분류체계도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억지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제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에 대한 활성화는 많은 그 시장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끌려가는 그런 입장에서의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변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치 혹은 계속 부정적인 애티튜드를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제가 3년 전부터 저희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쪽 그 시장 업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청원도 이제 2건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정부에서는 발표를 합니다. 이제 국내 이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정부 차원의 이제 TFT를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그 현실적인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제가 눈을 씻고 들어봤고 그 정보를 찾아봐도 과연 그 TFT가 과연 구성이 돼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요. 구성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TFT 구성 멤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아무리 우리나라 블록체인 전문가 1인자는 아니더라도 제가 3위 안에 든다고 자부를 하는데 저는 연락받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블록체인 전문가들하고 몇 번 얘기를 사석에서 했을 때 금융위원회 블록체인 TFT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그 TFT를 구축을 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TFT에서 어떤 논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금융산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저도 박성주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1월 달에 그 범정부 가상통화 TF가 열린 게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것이고요. 1월 중순 이후로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가격들이 하향 안정세를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급박한 현안이 없어지니까 그 뒤로는 회의를 열었다는 아무런 정보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가 회의를 열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하고 국가적 관심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가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정부의 이 암호화폐 관련한 정책과 소통에 관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암호화폐 정책을 가지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아까도 각국의 입법 규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 어느 나라든 금융당국이나 법무당국이 나서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시한 나라는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의회에서 논의해서 법률안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와 달랐죠. 세계에서 우리와 비슷하게 금지 정책을 국가가 표시한 나라가 몇 개 되지 않는데요. 대개 시장 경제 국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결국 기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대책 그리고 입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즉 어떤 이유에서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입장을 발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핀테크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2014년에 당시 신재륜 금융위원장이 핀테크를 활성화합시다라고 정부발 핀테크를 이야기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4년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핀테크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는 중국도 우리를 따라잡아가지고 최소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핀테크 격차가 2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다소 느리게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속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정부는 사실상 어떤 산업이든 정부 주도로 육성하는 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네. 정부 주도가 되지 않는, 즉 컨트롤할 수 없는 산업은 공무원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법안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근데 바로 이 암호화폐 산업,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이념도 탈중앙형이고 정부가 주도해서 키운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결국 이런 속성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굉장히 느린 모습으로 방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달 25일에요. 블록체인을 세분화한 산업분류 체계를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죠. G20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했으니 이제 한국도 제도권에 편입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혹시 무방할까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블록체인이 기술 산업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그걸로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사회 편익을 높이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 인식을 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분류를 하지 않고 있어 섣부른 편입 여부에 대한 너무 긍정적인 기대감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블록체인 산업 분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저는 왜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그냥 이거는 그 네. 기관의 그냥 일상적인 업무예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이 나오니 그럼 이제 기존에 없던 게 아까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주도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데요. 블록체인 산업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설립을 한다든지 할 때 없기 때문에 그냥 분류를 한 거고 이 분류를 자세히 보시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 분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분류한 거고 여기 이제 하나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갖는 게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보면은 이제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실적인 시장을 인지했다는 것 측면에서는 이제 바람직한 일인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은 뭐냐면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고요. 네.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기반의 그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암호화폐 ICO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ICO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된 업체를 설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법인 계좌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현실입니다. 법인 계좌를 틀려고 은행에 가면은 블록체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 계좌를 설립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설득과 많은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일자리 창출, 제4차 산업혁명 혁신 규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대표적인 산업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인데, 거기 그거를 막아 놓으면서 뭐 일자리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좀 강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부에 요청을 하는 거를 정부는 왜 그 아까 그 아나운서님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님께서 잘 모르겠다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소통이 안 돼요. 불통입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가장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습니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 네. 이게 나라냐, 이거 아닙니까? 그 밑바탕에는 투명하고 공정성과 그다음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고, 그 기반에는 소통이 있는 거예요. 뭐 심지어 뭐 탈원전하는 것도 뭐 국민 참여단 그 모셔다 놓고 400명 해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금융감독과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들어와서는 전혀 소통을 안 해요. 불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산업분류 통계에 별 의미를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솔직히 저는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딱 하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을 인지해서 그 암호자산 매매업 중개업을 했다는 거 빼고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어떠한 정의도 내려놓지 있고 있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있지 않으려는 것처럼 비춰져갖고 많은 분들이 또 아예 이 시장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정말 이 극대화된 불안감도 좀 보였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또 의견들이 있죠. 예, 그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이나 산업체를 호도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블록체인 산업의 문제에 대한 정부 인식이 아직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정보통신부 산업발전 전략계획이 좀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관점이에요.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전략이라는 그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블록체인 활성화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블록체인 산업 전략이 아니에요.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블록체인 산업 전략에 왜 뭐 프라이빗만 들어가, 그 프라이빗만 하라는 얘기냐? 블록체인에는 블록체인 종류에는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이 있는데, 퍼블릭을 하려다 보니 ICO를 해야 되고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억지예요. 그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정책은 말씀하시는데 뭔가 보여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블록체인 산업 전략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안 꼽는 찐빵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분석하고 검토를 해야지, 그냥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금 블록체인 산업 육성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네. 네, 그 교수님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통계청이 블록체인 기술 산업에 대해서 분류 체계를 마련한 것은 바로 현실적인 산업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금융위의 가상통화 대응팀 관계자도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산업 분류 체계를 통계청이 발표했다고 해서 정부가 거래소를 법적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제도권에 편입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통계청 분류 발표 이후에 이 금융위 가상통화 대응팀 관계자의 언급을 듣고 좀 상당히 실망한 입장인데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번 가을에 열릴 정기국회에서 과연 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지 좀 관심이 더 집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바로 내일로 예정돼 있는 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또 정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정말 주목이 되고 있는데, 혹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땐 G20의 특성과 형식, 그러니까 성격상 뻔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좀 결례고 건방지게 보이실 수 있으면 모르지만, G20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이제 세계 그 선진 20개국이 모여가지고 세계 질서를 한번 잡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이 이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암호화폐가 사실은 이제 P2P라고 사람들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네. 말은 뭐냐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국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글로벌한 어떤 형태의 지불 생태계이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가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그게 효용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암호화폐가 초기에는 이제 마약 범죄라든지 아니면은 불법 자금 세탁이라든지 테러 자금 지원 쪽으로 흘러들어갔던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뭐 테러 방지라든지 또는 그 규제가 좀 미흡한 측면에서 G20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 사항을 인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세 가지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이제 고객 신원 확인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불법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사실 제가 보는 본질적인 목표는 테러 방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같은 것이 P2P에 대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 조직이라든지 테러 방지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G20이 공조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G20의 가장 큰 제가 볼 때 주제 중에 하나는 그 테러 자금 지원 유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빠진다 그러면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그 규제가 더 강화되겠죠. 네.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잘못된 사용에 대한 국제 경제가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의 위축을 또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정도는 제가 볼 때 이번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주제는 분명히 저는 아마 나름대로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의 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아직 시기상조다.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니 그 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발전에 대한 경향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미루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그 두 가지 목표에 대한 안은 나올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네. 보시기에 혹시 또 얘기되어야 될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저는 G20이 당연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금 세탁 방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네.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가 소위 말하는 G20 국가 중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중국이 아직은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중국 정부도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암호화폐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올가을에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은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테러리스트들이라든지 마약 갱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는 입장이 다르죠. 우리는 아직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도 분명하지 않고 국회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20에서의 논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좀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정부들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훨씬 몇 발짝 앞에 나서서 이것들이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G20의 의미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FSB가 암호화폐는 금융시장에 대해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각국의 금융 모니터링을 좀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금융과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을 총괄 조율하는 국제기구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뭐 시장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네. 이 긍정적인 기대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그러니까 G20에서 논의되는 거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 어느 관점이냐가 어느 관점에 주안점을 두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G20에서 G20에서 이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이제 일반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돼서 각 정부가 무시하기에는 이제 상당히 커다란 그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사회적 부작용이나 이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직은 미미할지 몰라더라도 준비하는 그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G20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제 현실적인 정책이나 그 산업 육성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G20에서 논의되는 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뭐냐면은 G20에서 논의되는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규제 관점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규제라는 측면의 명분을 잡는 거라면 그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G20에서 규제나 이런 것들에서 논의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G20의 분명한 원칙도 있습니다. 금지 아닌 규제거든요. 네. 그 금지 아닌 규제라는 건 뭐냐면은 금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일단 활성화를 한다는 거예요. 활성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역기능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정부는 활성화 이전에 활성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안 하고 규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기 아닌 규제가 아니고 규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기본 논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뜻이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G20에 논의된 거를 참조해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계기가 된다면 저희 나라에 충분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저는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저도 같은 입장인데요. 만약에 정부가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의 선진 제국이 하고 있는 수준 정도의 입법화 조치 그리고 최소한의 규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갈 것인데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정확히 바라보도록 바로 이런 우리 코인 넘버원 같은 프로그램에서 정확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정부는 올해 1월 달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놨습니다. 네. G20은 이제 하고 있는 얘기를 우리 정부는 이미 도입한 거죠. 이렇게 어떤 금지나 좀 통제하는 규제는 우리 정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금융회사들, 특히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표적인 예인 가상통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해서 몇 개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신규 가상 계좌를 열어주지 않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ICO를 준비하는 어떤 신설 법인들에게는 그 사업자 등록, 사업자 통장을 열어주지 않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일찍 제정해서 그를 통해서 암호화폐 산업을 억제하는 입장에는 이미 입법을 해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우리 정부의 지금까지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G20이 열렸기 때문에 갑자기 정부가 긍정적인 제도를 막 도입하겠다 이렇게 변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언론이 이런 이야기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동향도 정확히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정확히 논의한 다음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해서 그를 통해서 이 산업을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에 G20에서 이렇게 규제안이 마련이 되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좀 투자 심리가 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시장 전망에 대해 이렇게 매우 조심스럽지만 네. G20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시장에서 예를 들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판단을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금 현재 리테일 위주의 시장에 기관 자금 유입을 위한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CBOE가 SEC에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늦어도 9월 24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월가 미국 금융계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비트코인 ETF 출시 가능성을 조심스럽지만 낙관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답은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실행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관련된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답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이제 거래소를 포함해서 암호화폐고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장을 했고요. 외국의 사례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ICO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이제 많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원하신다면 참조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안 보신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보시면서도 이제 모른 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왜 ICO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암호화폐고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저 밑바탕에는 본질에는 사실은 ICO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나 육성을 시키기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ICO가 허용이 안 된 상태에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건 뭐냐면은 ICO 전면 금지 정책을 철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ICO를 허용할 건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지에 대한 그 세부적인 이제 레퍼런스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추진하면 돼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이제 결론에 잠깐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일단 좀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G20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암호화폐고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반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G20이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정책을 피든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제국의 일원으로서 유엔이나 뭐 G20에 대한 국제 공조의 규제를 참여하고 거기에 협조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가의 경쟁력과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죠.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이번에 문재인 정부 나서고 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퍼스트 무버가 되자. 네. 패스트 펠로우는 하지 말자. 네. 왜냐하면 세계 선진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브 정책을 써야 되는데 퍼스트 무브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레퍼런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앞서서 깃발 꽂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남이 해놓은 걸 그대로 쫓아가는 게 패스트 펠로우고 그게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가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할 때는 패스트 펠로우 정책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초연결됐다, 그다음에 초지능화됐다, 제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과연 패스트 펠로우 정책이 통할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회의고요. 퍼스트 무브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 퍼스트 무브 정책을 핀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남의 나라가 어떻게 하는가를 그 참조 사례로만 보는 거고 우리나라가 먼저 앞서서 혁신적인 어떤 산업 발전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라는 강국이 되는 거지. 뭐 G20에서 어떤 걸 논의돼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떤 정부 정책에 이제 참조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의 사례가 어떠니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미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은 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주어진 또 옛날에 인터넷 지능 정책을 통해서 인터넷 강국이 된 사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겪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 주어진 또 하나의 기회라고 저희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G20을 떠나서 하여튼 정부가 빨리 네.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 정책이 좀 정립이 돼서 좀 전략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저도 사실 정부가 우리 예전에 IT 산업이 시작될 때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약간의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ICO 부분은 네. 해결이 되기 힘들겠죠? ICO에 대해서 바로 ICO 때문에 정부 금융위가 특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금융위가 소관하고 있는 자본시장, 캐피탈 마켓에 대한 예측 불허의 영향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9월달, 작년 9월달에 정부가 ICO를 금지할 방침을 밝힌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켜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ICO를 오히려 권장하기도 하고 또 방치하기도 하고 아무런 규제를 만들지 않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 ICO가 자본시장을 파괴시킨다든지 또는 국민들에게 예측 불허에 큰 피해를 준다고 하는지 이런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만 작년 9월 달에 굉장히 너무나 심한 우려를 하면서 아예 결론을 미리 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지켜볼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결과를 종합해서 저는 정부가 빨리 ICO를 금지하겠다는 방침만은 철회를 하고 네. 시장을 지켜보고 만약에 부작용이 있으면 그에 맞는 규제를 하겠다는 이런 입장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든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박성준 교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이 블록체인 산업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는 것도 저도 궁여지책으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올해 정기국회를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내년을 기다리나요? 이렇게 어떤 산업이 법을 만들어야지만 통과돼야지만 법이 통과돼야지만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밝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 산업은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만
하루가 1년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산업의 하루는 다른 산업의 1년처럼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정부가 9월 달에 암호화폐 금지 방침을 밝힐 때만 해도 그때는 사실 지불형 코인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유틸리티형 코인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요즘 백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바꾸겠다는 이런 야심찬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작년 시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좀 정리해서 또 안타까운 마음에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를 금지하겠다는 방침만이라도 이 시장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들어서 그 방침만이라도 철회하고 대신 유연하게 시장을 지켜보면서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혹시 암호화폐 산업에 부작용이 있다면 ICO에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롭게 한번 해결해 나가보자. 이런 입장으로 전환해 주시는 것이 정부도 이 난국을 스스로 뭐라고 할까요?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이자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빠르게 공격을 해야 될 시점에 어떻게 보면 방어만 너무 신경 써서 좀 앞으로 조금 못 나아가고 있지 않나 이러한 또 시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관계자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를 흔들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태도는 보면 상당히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애티튜드인 것 같아요. 지금 암호화폐 전체 크립토커런시 마켓캡이 한 300조를 넘는 수준인데 이거를 국민연금 2018년 4월 말 기준 AUM 채권 쪽만 비교했을 때 한 325억 정도거든요. 그리고 좀 더 직감적으로 낮게 표현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어제 시가총액이 300조를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전체 지금 크립토 시장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분들은 엄청 크고 뭐 제도권에 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 큰 틀에서 보면 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더 잠재 능력이 많고 더 커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시장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피해님께서 삼성전자 예를 들어주셨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현재 암호화폐 시장 그 시가총액이 이제 삼성전자 수준에 왔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현실이고 그 성장 속도를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과연 올해 300조면은 내년에 400조가 되는 성장 속도하고 암호화폐 시장 성장 속도를 비교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비교 대상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봐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암호화폐 시가총액.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총액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그 이렇게 기하급수 늘어나는 바로 그 이제 급격히 변하는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기존의 시장과 비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미 그 세계적인 어떤 컨설팅 회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2025년도 되면은 전 세계 시장 자본 시장의 10% 정도가 전 세계 GDP 10%가 이제 블록체인 상에 거래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전 세계 GDP 10%입니다. 엄청난 시장입니다. 네. 그게 2025년이에요. 그 얘기 뭐냐? 8년 남았다는 겁니다. 8년 안에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급격히 변화된다는 거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건 수없이 많은 석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빨리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정부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그렇게 표현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조차도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시장의 성장 속도나 시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 시장에 도래하는 시기도 별로 이제 짧다는 거죠. 2025년은 8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없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정책의 기본 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잘못되어 있냐면은 암호화폐라는 걸 자꾸 화폐라는 금융으로 인식을 하셔가지고 주무부서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이나 이쪽이에요. 네. 근데 정부조직법상 그쪽 계신 분들은 규제기관이세요. 산업진흥기관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산업진흥을 하게 되면은 정보통신부나 또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진흥 쪽에서 이걸 맡아서 주무부서가 돼서 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바라봐야 이게 산업이 진행이 되는데 네. 규제기관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있으니 진흥 측면보다는 규제 측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암호화폐 주무부서가 저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되든지 아니면 산업자원부가 되든지 중소기업부가 돼가지고 일단 지능에 대한 정책을 피고 거기에 대한 역기능으로 이제 규제가 필요하면 그때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 규제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 컨트롤 타워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특히 뭐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 산하에 그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조차도 블록체인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올 초에 발표한 그 제4차 산업혁명 발전 전략에 보면은 블록체인이 빠져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 계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런 하여튼 이 전반적인 틀이 없어요, 저희 나라는.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산하에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하고 일자리위원회 말고 블록체인 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네. 거기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관련 정부 정책 컨트롤 했으면 하는 게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루빨리 좀 긍정적인 일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는데요. 오늘 조금 문제가 있었던 관계로 방송이 나간 이후에도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리플 이벤트를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자면요. G22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생각하면 1번이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각하면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다음 주 방송 7월 27일에 리플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의견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교수님이랑 이제 변호사님께서 되게 잘 객관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 뭐 주관적인 입장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생태계를 키워나가기 위한 그런 멘트들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가 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빨리 마련이 돼서 더 커지고 그리고 건전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 좀 강한 의견을 내냐고 말씀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제 심정은 딱 하나다. 저는 거기서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본다고 얘기를 드려요.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블록체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현재 산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더 늦기 전에 제발 좀 이 암호화폐나 그 블록체인에 대한 오해를 좀 푸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자산은 미래의 대한민국 구축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좀 정부 정책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이다 발언 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부가 지금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 성장은 대표적으로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미래형 일자리는 정말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블록체인 산업에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이 블록체인 산업이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부 입장대로 이 산업이 당장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그런 이유로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결국 국민들은 해외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 국부가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해서 세상에 글로벌 달러를 벌어들여도 부족한 마당에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부의 빠른 입장 결정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어떤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당장 정부가 밝히고 있는 작년부터 밝혀온 암호화폐 거래와 발행에 대한 금지 정책만이라도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부작용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빠른 입장을 결정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코인 넘버원에서 G20 회의에서 또 암호화폐 관련 논의들 한번 살펴봤고요.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 여러분이 있기에 더욱더 발전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코인 넘버원.